안녕하십니까. 영익물건 중에 마지막으로 이 전세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영익물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 그 다음에 담보물건에 관한 일반, 아주 개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전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전세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거죠. 임대차.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세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살면서, 이건 등기를 안 한 거죠.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사는데, 그 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받고, 그러면 일정하게 어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임대차는 이런 임대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세 계약을 하면서 플러스 뭘 하냐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임대차와 전세를 혼동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래 의미의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이 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함으로써 여러 가지 등기에 의한 우선 변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효력이 인정이 되는 그러한 것을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부동산 사무실 통해서 전세계약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전세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배우는 건 이 물권법상의 이 전세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임대차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시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전세금을 지급을 하죠.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농경지는 안 됩니다. 농경지는 안 되고 타인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농경지를 제외한 타인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러한 것을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따라서 이건 뭐냐면 일단은 등기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용익물권은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죠. 따라서 용익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다만 담보물권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담보 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용 수익과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담보 물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은 목적물은 뭐냐면 타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에 다 해당이 되는데 다만 농경지는 안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라든가 토지의 일부 이러한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땅을 전세를 설정해서 전세권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세권은 최장 10년입니다. 최장 10년이었죠. 그래서 남의 땅 위에서 나무를 잠깐 심어두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을 때 앞에서 배운 지상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이 지상권은 뭐였죠? 땅 위에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은 뭡니까? 최장 기간이, 최단 기간이 30년, 1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경우는 뭐였죠? 30년이었죠. 그래서 30년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최단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30년 이상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목적인 지상권과 이거 전세권은 기간에 있어서 전속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권도 이 나무를 잠깐 보관하기 위해서, 식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의 목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권은 당연히 양도라든가 상속이 인정이 됩니다.
자, 전세금의 지급, 즉 전세금을 주는 것은 전세권의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 금액은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된에게 한해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권이 어떻게 돼 있나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실례를 들으면은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두 개인가 모르겠습니다. 하나가 최근에 8,500에서 전세에서 8,500인가 해서 8,000이 정확히 금액은 안 되는다만 500을 올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거를 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바로 뒤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등기 비용이 아마 3,40만원 정도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둔 이유가 뭔지. 자, 여기 벌써 전세금의 액은 등기를 하고 그런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금은 제가 방금 8,000에서 8,500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그냥 시세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뭡니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라든가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라든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대통령에 보면 5%, 1년에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세금은 뭐냐 이거죠. 이 전세금을 했을 때 전세금 우리가 말하는 이 보증금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냐. 자, 제가 이 오피스텔 소유주로서 이 사람이 이제 전세를 사는 거죠. 전세를 사는데 8,500을 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돌려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세권자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경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안 돌려주면, 자, 이 소유권자, 즉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경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통설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정지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 이전이다. 자, 금전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8,500에 대한 소유권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이 됐죠. 근데 뭐다? 정지조건부 반환 채무. 자, 일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이것을 반환해줘야 되는 정지조건부를 수반하는 그러한 금전 소유권의 이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인데, 자, 우선 변제권. 먼저 용익물권 측면을 봅시다. 용익물권은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상린관계를 공부하면서 상린관계는 뭐라고 했죠? 토지가 이웃하고 있는 형편상 인정이 되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그 용도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 즉 사용에 준하는 건데, 사용은 뭡니까? 소유권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똑같이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과 관련되어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인 상린관계는 전세권에도 그대로 준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세권자는 그 집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과 관련되어진 법률관계는 그것이 소유권자이건 지상권자이건 전세권자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가 적용이 된다. 즉 준용이 된다라고 이미 공부를 하셨죠. 그 다음에 지배권으로서의 전세권. 자, 지배권으로서의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는 그 집에 대해서 그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죠. 그래서 소유자인 사람의 사용을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죠. 대항력이 따로 하는 것은 아까 그 전세권 설정을 해두게 되면 이 8,50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혼동되면 안 되는데, 처분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세권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권을 다시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전세권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담보물권성은 뭐냐면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채권자보다도
후순위 권리자라든가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제 오피스텔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8,500의 전세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1월 1일 날. 근데 제가 돈이 필요해서 여기다가 3천만 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되냐면 저당을 잡았습니다. 1월 10일 날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못 갖고 있으니까 이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예컨대 이 낙찰가가 예컨대 1억이었다. 그러면 자, 이 저당권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돼요. 내버려둬도 되고 그냥 이 사람도 어떻게 하니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참가하면 자, 이 경매 대금에서 우선 내 돈을 물어달라는 소리고 만약에 배당을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이 8,500만 원짜리 권리를 낙찰받은 사람한테 권리를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집을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는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을 참가 안 하면 이 집을 1억에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1억을 받고 나중에 8,500도 떠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집을 경매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이 8,500만 원을 저당권자 선순위 이 사람이 여기에 배당을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참가를 안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예컨대 1,500만 원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1,500이 받겠죠. 이 법률 관계를 모르고 이걸 덕극 받으면 이것도 안고 뭐 예컨대 1억 8,500을 주고 산 겁니다. 근데 이 시세가 만약 1억 3천이다. 그러면 여러분 5,500만 원 손해본 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참가를 했을 경우는 자, 이것도 소멸이 됩니다. 두 개가 소멸이 됩니다. 그럼 1억에 받았죠? 그러면 자, 날짜 선운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죠. 그래서 1억 중에서 8,500을 전세권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1,500을 이 저당권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는 뭡니까? 후에 성립한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부종성이라든가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의 이러한 특성이 반영이 다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한 번씩은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신 분들은 이러한 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담보물권 마지막 시간에 이 담보물권 일반을 설명할 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의 취득은 어떻게 하냐면 자, 전세금을 줘야 되겠죠. 전세금을 주고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 예를 들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드려드린 겁니다. 오피스텔 예컨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8,500을 받죠. 8,500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등기를 협력해 줘야 됩니다. 등기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세금 수수가 이루어지고 다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제가 이것을 등기까지 해줬지만 제가 이것을 인도를 안 해줘도 전세권 취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인도는 전세권의 취득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계속 이것을 점유하면서 등기를 해주고 전세금 8,500을 받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전세권자는 이것을 나중에 경매 처분을 한다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8,500만 원 내가 나승성이가 갑한테 8,500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뭐습니까? 빚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그 사람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뭔가를 부동산에 뭐 이렇게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담보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갑이 머리를 써가지고 야, 너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는데 네 오피스텔에 대해서 내가 전세권 설정할게. 물론 내가 그게 살지 않아도 돼. 네가 여기서 살고 있더라도 난 전세권 설정할게. 라고 하면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압박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이 협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제가 8,500을 갚지 않으면 뭡니까? 이거를 경매 처분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인도는 이 채권의 전세권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게 되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도방 즉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뭐죠? 임대차입니다. 전세권이 아닙니다. 전세권은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등기는 안 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임대차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죠.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자, 그럴 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왜 인정이 되는 거 아니?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채권에서 임대차는 아무 보호가 없습니다. 담보적 효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주로 이 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전세도 주인이 전세를 해달라고 등기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주인한테 등기 좀 해주세요. 전세권하고 등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하고 우리 계약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전세권 안 되게 전세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우선 변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이 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언제냐면 주거용 건물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이 주거용 건물일 것 이러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렇죠? 여러분들 가서 이사 들어가서 살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제3자에게 대해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했다. 예컨대 이 집을 갑에게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가서 집도 을이 들어가서 살고 거기다가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갑이 병한테 이 집을 팔았어요. 그런 경우 병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갑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받는다. 따라서 을은 이 병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전속기간도 2년간이고 계약갱신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은 전세금의 우선 변제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라는 걸 받습니다. 아까 우선 변제적 효력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죠? 실제로 들어가서 부동산을 인도받고 들어가서 살고 플러스 뭐죠? 전입신고하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대항력이죠. 제3자에 대해서 자기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다 우선 변제력을 받으려면 여기를 계약서에다 뭘 해라? 확정일자를 찍게 됩니다. 자,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해도 됩니다. 아마 600원인가 주면 될 텐데 여러분들 여기다 확정일자를 찍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까 이게 뭐냐면 확정일자로 찍어진 날짜로 뭐가 된다? 이것이 전세에 있어서 등기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이 확정일자보다 뒤에 성립된 저당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 합니까? 우선 변제의 효력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안 해주고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못할 경우에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 채권, 자 임대차는 뭡니까? 채권이죠. 채권은 아무런 어떤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임대차를 어떻게 물권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뭐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서 이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이 등기부상에 등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여러분보다 뒤에 저당을 누가 잡더라도 밤잠을 못 이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이미 저당이 엄청나게 잡혔다. 저당이 많이 잡혔다. 이런 집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먼저 등기가 되어 있는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이런 집은 월세 정도로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전속기간. 다시 원래의 전세권으로 돌아와서 자 전세기간은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최장 10년인데 이것을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당사자 간에도 10년을 넘게 약정을 했다. 그러한 경우도 10년으로 이 단축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예컨대 6개월로 전세 계약 기간을 설정한다라도 이거는 뭘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거는 누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권자를 보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속기간은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의 갱신. 이거는 뭐냐면 전세권이 약정한 전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할 때 당사자는 설정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역시 그러한 경우도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참고할 거는 전세권자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는 뭐죠?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이 집에 대해서 이 전세권자가 이에 대해서 야, 계약 갱신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법정 갱신이 되는데, 이거는 당사자 간에 이 설정자 즉 소유자와 전세권자 간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않게 되면, 이 기간을 예컨대 1년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가도 아무 의사표시가 없다. 그러한 경우는 이것은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걸로 본다. 다만 무언다? 전속기간의 정함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건물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토지는 안 됩니다. 토지는 안 되고요. 건물에 한해서만 전세권 설정자, 이 설정자, 소유자가 전세권의 전속기간 만료한 6개월 전에 6개월에서 1월까지 기간에서 야, 전세 보증금 더 올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나 계약 못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전속기간이 만료된 때, 딱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문제는 뭐냐면, 전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원래 계약서가 2년이라 할지라도 이 정하지 않은 경우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 법정 갱신인 경우는 이게 뭘로 간다? 전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뭐다? 6개월 이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6개월 이내에 해지가 됩니다. 정하지 않는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즉 상대방이 소멸 통과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 우리 해지하자라고 했을 때 이 설정자도 인정이 되고 전세권자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모두 나 우리 해지하자라고 하게 되면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멸을 통과하고 나서 기간이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인정되지 등기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등기 없이도 소멸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간은 법적 성질은 형성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다.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